소년이 말했다. 좋은 어부들도 많고 아주 뛰어난 어부들도 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고맙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잡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고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겠구나. 할아버지가 말씀대로 강하시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난 내 생각처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많은 요령을 알고 또 결단력이 있지. 이제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힘이 생기죠. 이 그릇들은 테라스에 가져다 줄게요. 그럼 잘 가거라. 내일 아침에 깨워주마.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늙은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이 말했다. 왜 노인들은 그렇게 일찍 깨는 걸까? 남들보다 더 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애들은 늦게까지 아주 잘 잔다는 거지요. 그건 기억해 두마. 노인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 널 깨워주마. 다른 배 주인이 절 깨우는 것은 싫어요. 제가 못난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알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아까 테이블에 앉아 불도 없이 식사를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갔다. 그는 신문을 바지 사이에 넣고 말아서 베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담요로 몸을 말아서 침대의 용수철을 덮은 다른 신문지 위에서 잠을 잤다. 그는 곧 잠이 들었고 소년 시절에 갔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그는 기다란 황금빛 해안과 하얀 해안들을 보았다. 해안은 너무 희어서 눈을 찔렀다. 높이 솟은 갑과 우뚝한 갈색 산도 보았다. 그는 매일 밤 그 해안에서 지내며 꿈속에서 파도가 노호하는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의 배가 그 파도를 뚫고 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갑판의 타르와 볏밭 냄새를 맡았고 아침마다 내륙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가져다주는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내륙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의 냄새를 맡을 즈음이면 을에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바람 냄새가 너무 일찍 불어왔고 그는 자신의 꿈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임을 알고서 계속 꿈을 꾸었다. 그는 바다에서 우뚝 솟은 하얀 산봉우리들을 보았고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다른 항구와 정박소들을 꿈꾸었다. 그는 폭풍 후 여자들,
대단한 사건들, 거대한 물고기, 사람들 사이의 싸움, 힘겨루기 시합, 그의 아내 등에 대해서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가 다녔던 곳과 해변에 나타난 사자들에 대한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해질 무렵 어린 고양이들처럼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소년의 꿈을 꾸지는 않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열린 문으로 달을 내다보다가 바지를 다시 펴서 입었다. 그는 오두막 밖에서 오줌을 누고 소년을 깨우러 길을 나섰다. 아침의 한기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렇게 떨고 나면 몸이 따뜻해질 것이고 곧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서 맨발인 채로 그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에 있는 접이식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노인은 쓰러지는 달빛 속에서도 소년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발 하나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러자 소년이 깨어나 몸을 돌리더니 그를 쳐다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서 침대에 앉은 채로 그것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갔고 소년이 뒤따라왔다. 소년은 여전히 졸린 상태였다. 노인이 소년의 등에 팔을 두르면서 말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소년이 말했다. 남자라면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걸요. 그들은 길 아래로 내려가 노인의 오두막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맨발인 남자들이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소년은 감아놓은 낚싯줄이 들어있는 상자와 작살과 갈고리대를 들었고 노인은 돛을 둘둘 감아놓은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장비를 배에다 실은 다음 마시자꾸나. 그들은 어부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 아침의 노점에서 연유 깡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잠을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깨어났다. 아주 잘 잤단다, 마눌린.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자신감이 넘쳐.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와 제 몫의 정어리와 할아버지가 쓰실 새 미끼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 배 주인은 장비를 직접 가져와요.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린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5살 때부터 장비를 나르도록 시켰으니까.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커피 더 드세요.
여긴 외상이 돼요. 그는 맨발로 산호자갈 위를 걸어서 미끼를 저장해둔 얼음 저장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하루 종일 먹는 거라곤 그것뿐이니 마셔두어야 했다. 벌써 오래전부터 노인은 먹는 것이 지겨웠고 그래서 점심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배의 이물에 물병을 하나 놔두었는데 그거면 하루 종일 충분했다. 소년이 신문지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발밑에 모래자갈을 느끼면서 길을 내려가 배로 갔다. 그들은 작은 배를 들어 올려 바다에 띄웠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내게도 행운이 있기를. 노인이 말했다. 그는 2 노의 중간에 감은 밧줄을 노바지 고정쇠에 고정시킨 다음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2 노를 힘껏 물속에 집어넣고 어둠 속에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다른 해변에서도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있었다. 달이 언덕 아래로 넘어가 버려 어부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노인은 그들이 노를 물속에 집어넣고 힘껏 젓는 소리를 들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배 위에서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노 젓는 소리 이외에는 잠잠했다. 배들은 항구의 출구를 벗어나자 저마다 흩어졌고 각각의 배는 낚시질 할 곳을 향해 나아갔다. 노인은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이었다. 그는 흙냄새를 뒤로 한 채 상쾌한 이른 아침의 바다 냄새 속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그는 어부들이 깊은 우물이라고 부르는 해역을 노 저어 지나가며 걸프만 해초가 빚어내는 푸른 빛을 보았다. 깊은 우물은 깊이가 무려 700페덤에 달하는 해구를 가리키는데 해류가 바다 바닥의 가파른 해벽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소용돌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가장 깊은 구멍에는 새우와 미끼고기들 그리고 때때로 오징어떼가 집중적으로 모여들었고 이것들이 밤중에 수면 가까이 떠오르면 지나가는 고기들이 그것들을 잡아먹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를 저으며 날치들이 물을 떠날 때 내는 몸을 떠는 소리와 뻣뻣하게 편 날개가 멀리 날아오르면서 내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날치는 바다에서 노인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그래서 노인은 날치를 좋아했다. 그는 새들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몸집이 작고 가녀린 제비갈매기가 불쌍했다. 제비갈매기는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대개는 찾지 못한다.
도둑새나 크고 단단한 새들이라면 모를까. 새들은 우리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바다는 이리도 사나운데 왜 저 제비갈매기 같은 약하고 힘없는 새들이 생겨났을까? 바다는 자상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갑자기 아주 사나워질 수 있다. 날아다니면서 물을 쪼고 사냥을 하는 저 새들, 저 여리고 슬픈 목소리를 내는 새들, 저들은 바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다. 그는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건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할 때 스페인어로 부르는 말이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험담을 하지만 그런 때에도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말한다. 부표를 낚싯줄에 찌로 사용하고 또 상어간을 많이 팔아 번 돈으로 사들인 모터보트를 타는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 명사로 불렀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 하나의 정복 장소 혹은 적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바다를 언제나 여성으로 생각했고 엄청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거두어 가기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만약 바다가 거칠고 사악한 짓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여겼다. 달이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바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꾸준히 노를 저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가끔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면이 잔잔했기 때문에 노젓기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노젓기의 3분의 1은 해류가 해주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날이 밝기 시작할 때쯤 그는 평소 이 시간에 나와 있을 법한 지점보다 더 멀리 나와 있었다. 깊은 우물에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소득이 없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랭이와 다랑어 떼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지. 어쩌면 거기에서 커다란 놈이 걸려들지 몰라. 완전히 환해지기 전에 그는 미끼를 꺼내 물속에 들이웠고 해류를 따라 흘러갔다. 첫 번째 미끼는 40회덤 지점에 들이웠다. 두 번째는 75회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00회덤과 125회덤의 깊은 바다였다. 각 미끼는 낚싯바늘의 머릿부분을 아래쪽을 향한 채 들이웠다. 갈고리의 일자로 생긴 자루 부분은 미끼 고기의 안쪽에 감싸여 있고 이것이 다시 갈고리의 앞부분, 즉 나처럼 휜 부분과 갈고리 끝부분에 묶여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었다. 갈고리의 낫부분은 다시 신선한 정어리들로 덮여 있었다. 각 정어리의 양눈은 갈고리의 낫부분에 꿰어 있어서 아치형의 낚싯바늘 위에서 화관을 이루었다. 갈고리는
커다란 물고기가 냄새를 맡고서 입맛을 다실 만한 고기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소녀는 노인에게 신선한 다랑어를 2마리 주었다. 그것들은 저울추처럼 가장 깊이 들어간 낚싯줄 앞부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2 낚싯줄에는 전에 사용한 크고 푸른 전갱이와 노란 창꼬치 새끼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물고기들은 아직도 싱싱한 상태였고 구수한 냄새에 입맛을 돋우는 신선한 정어리들과 함께 드리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큰 연필 굵기인 각 낚싯줄은 진 초록색 막대기에 연결했다. 그래서 고기가 미끼를 당기거나 건드리면 막대기가 자동으로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었다. 각 낚싯줄에는 40회덤 코일이 2개씩 달려있고 필요시 또 다른 예비 코일에 연결하면 한 물고기에 약 300회덤의 낚싯줄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3개의 막대기를 물속에 넣고서 상태를 살피며 노를 천천히 저어 낚싯줄을 위아래로 조정하면서 적당한 수심을 확보했다. 이제 주인은 완전히 환해졌고 언제라도 해가 뜰 기세였다. 해가 수평선에서 희미하게 떠올라 노인은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배들은 바다 위에 낮게 엎드린 채 해안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는 해류를 따라 흩어졌다. 이제 해가 환하게 떠올랐고 물 위에 햇빛이 장렬했다. 해가 더 떠오르자 평평한 바다는 반사광을 그의 눈에 쏘았다. 노인은 눈이 매우 아팠다. 그는 수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노를 저었다. 그는 물속을 내려다보면서 낚싯줄이 깊숙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살폈다. 그는 미끼를 곧게 내리는 일을 누구보다 잘했다. 그리하여 해류의 어둠 속 그가 바라는 바로 그 지점, 고기가 있을 법한 지점에 미끼를 들이웠다. 어떤 어부들은 미끼를 해류에 떠내려가게 하는 바람에 원하는 깊이는 100회덤이었으나 실제로는 60회덤밖에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난 아주 정확하게 깊이를 유지하지. 그는 생각했다. 단지 지금껏 운이 없었을 뿐이야. 앞날을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은 운이 좋을지도 몰라. 모든 날은 새로운 날이니까. 행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행운이 찾아올 때 그걸 잡을 수 있지.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이 지나자 동쪽을 쳐다보아도 그리 눈이 아프지 않았다. 이제 다른 배는 3척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아주 낮게 또 멀리 해안 쪽으로 가 있었다. 평생 동안 이른 아침의 태양은 내 눈을 아프게 했지.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눈은 아직까지 좋아.
저녁 되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아. 저녁에는 눈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 아침에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구남새 한 마리가 그 바로 앞 상공에서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선회하는 것을 보았다. 놈은 갑자기 날개를 뒤로 젖히면서 급강하하더니 곧바로 공중으로 떠올라 빙빙 돌았다. 저놈이 뭔가 발견했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는 노를 천천히 꾸준하게 저어 구남새가 선회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낚싯줄을 위아래로 곧게 유지했다. 하지만 해류의 흐름을 따라 약간 속도가 났다. 그래서 정확하게 낚시를 하기는 했지만 구남새의 신호가 없었을 때에 비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낚시를 하는 중이었다. 구남새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선회했다. 날개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곧 그가 급강하했고 노인은 날치가 물 밖으로 솟구치더니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만색이야. 노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커다란 만색이 떼야. 그는 노를 거두어 들이고 이물 밑에서 조그마한 낚싯줄을 꺼냈다. 그것은 철사 목줄에 중간 크기의 갈고리가 달려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 낚싯줄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꿰었다. 그런 다음 그 줄을 뱃전으로 내리고서 고물의 고리 걸쇠에 고정시켰다. 그는 또 다른 낚싯줄에 미끼를 달고서 그 줄을 이물의 그늘에 똘똘 감은 상태로 놔두었다. 그러고는 노를 다시 저으면서 수면을 낮게 날며 먹잇감을 찾고 있는 기다란 날개를 지닌 검은 새를 관찰했다. 노인은 구남새가 날개를 기울이며 또다시 하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치를 쫓아가면서 미친 듯이 날개를 퍼덕였다. 노인은 수면이 약간 불룩해지는 광경을 보았다. 커다란 만세기가 도망치는 날치를 쫓아가며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만세기 떼는 날치떼 밑의 물속을 빠르게 움직였다. 공중에 떠오른 날치가 수면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주 굉장한 만세기 떼인데 그는 생각했다. 만세기 떼는 넓게 퍼져 있었고 날치는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구남새 또한 한몫 챙길 기회가 없었다. 날치는 그 새에게 너무 컸고 또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날치가 물 밖으로 거듭 튀어나오는 광경과 구남새의 쓸데없는 동작을 관찰했다. 저 고깃대는 내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낙오된 놈 한 마리쯤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 어쩌면 내가 바라는 큰 고기가 저들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잡을 큰 고기가 여기 어디에 분명 있을 거야.